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바스큘라 이미징은 정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사실 에코도 뭐 엄청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조금 에코밖에 몰라가지고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좀 많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혈관 질환을 평가할 때 있어서 이제 영상 정보가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가 사실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너리 C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너리 CT는 해부학적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고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들 중에서 이제 프로미스, 스카, 디스차지 연구들을 보면 결국 단순 어떤 해부학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진단, 치료 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구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부학적 영상이 중요하고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서 코로너리 CT와 같은 코로너리 CT와 같은 기본 컨벤셔널 CT 이외에도 어떤 포톤 카운팅 CT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CCT는 기존 CT와는 달리 엑스레이 광자 자체를 하나씩 직접 세고 동시에 에너지까지 구별할 수 있는 디텍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소형 픽셀을 구현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간 해상도 자체가 크게 향상되면서 일렉트리컬 어떤 노이즈가 거의 사라지게 됨으로써 블루밍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촬영으로서 이제 스펙트럴 정보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재구성 영상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코로너리 CT 같은 경우에서는 노이즈가 훨씬 줄고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non-calcified 플락 자체의 평가가 훨씬 정밀해지고 스텐트 내부 자체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CAC 평가라든지 대동맥, 판막 질환, 페플락 컴포지션 그리고 조영제 자체가 절감되면서 말초 동맥의 평가까지 기존 CT로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PCCT가 보완해주면서 범위 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시된 논문에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요. PCCT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노이즈 자체가 적고 해상도가 높고 그리고 스텐트 내부나 작은 혈관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ECV에 대한 결과인데요. 스펙트럴 정보 자체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플락의 성분이나 ECV 같은 조직 특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ECV는 우리가 CMR 같은 경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CT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이 부분은 조금 표준화가 필요한 단계라서 연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리컨스트럭션 등이 가능해서 이걸로 인해서 블루밍 자체가 줄어들고 실제 협착 정도를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심한 칼슘이 있어도 유의한 협착 여부 등을 유의성 있게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D 플로우 CMR 부분이 있는데요. 4D 플로우 CMR은 기존의 페이스 컨트라스트 MRI와 비교를 했을 때 혈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페이스 컨트라스트 MRI는 단 한 면의 방향으로 혈류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전체의 흐름이나 복잡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D 플로우를 보게 되면 시간, 공간, 방향 등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3D 페이스 컨트라스트 MRI로 구현을 하게 되고 대동맥에서 심장, 폐동맥까지 한 번에 촬영을 해서 전체 혈류의 벡터를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로시티 인코딩을 통해서 속도를 방향별로 부호화를 하고 타임 리졸루트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심주기 전체를 봤을 때 흐름 변화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플레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는 어떤 픽 벨로시티나 플로우 패턴, 플로우 익센트리시티, 그다음에 인플레인 안에서의 로테이션 플로우, 월 시어 스트레스, 터뷸런트 카이네틱 에너지와 같은 혈류학적 파라미터를 정량화할 수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해부학적 이미지보다는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흐름에서의 병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테노시스나 딜라테이션, 밸브 디지즈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기존의 CT나 MRI 자체의 영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 기법이 이용되었었던 연구에 보시면 일단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환자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 환자들은 아우토패시가 동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커스피드 환자가 어떤 혈류 패턴이 관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4D 플로우로 이거를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커스백 퓨전 형태에 따라서 젯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고 그 부딪히는 부위에서 결국은 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는 근거를 이 12년, 13년 연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월 스트레스가 높아진 지점이 이후에 실제로 대동맥이 늘어나는 위치와 거의 겹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혈류학적 이상 자체가 단순한 현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이제 실제 예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제 22년 제게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바이커스피드 환자를 장기간 추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월 스트레스가 높은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결국은 확장 속도, 대동맥의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경이라도 이러한 혈류 자체가 부는 부담이 이런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 자체가 다르면 이 환자의 아웃컴 위험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시면 어쨌든 4D 플로우라는 이 도구 자체가 혈류 영상뿐만이 아니라 예후를 예측할 수도 있는 중요한 헤모다이나믹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시사했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바이커스피드 밸브 같은 경우는 아우토패시가 잘 동반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 환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노틱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AS 환자에서도 이런 헤모다이나믹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올틱 스테노시스에서는 4D 플로우를 통해서 난료 에너지인 타뷸런트 카이네틱 에너지와 월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그 자체로서 또 여기서도 편향된 젯이 정량화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표들이 단순히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를 그레이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밸브의 에어리아나 프레셔 그레디언트만으로는 이제 설명되지 않는 이 환자들에게서 아orta에 주는 어떤 혈류학적 부담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탑이나 수술 이후에는 얼마나 환자가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예후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였습니다. 또한 이제 너무 평가하기 어려운 이제 이러한 퀀티피케이션 정보, 4D 플로우의 정보는 복잡한 혈류 패턴도 일단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칼 볼텍스 같은 복잡한 흐름 패턴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톨릭 플로우 리버설 레이시오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수축기에도 혈액이 얼마나 뒤로 밀리는지를 정량하고 백워드 플로우가 많을수록 당연히 향후에 아우토패시가 증가한다, 더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렇게 어렵게 보여지는 이런 복잡한 플로우 패턴들을 수술 전후 그리고 바이커스피드 환자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하는데 환자의 조기 평가 위험 이런 부분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non-contrast MRA라는 부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non-contrast MRA는 어쨌든 조영제 자체를 쓰지 않고 혈관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퀀스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SS-FP나 TOF 같은 경우부터 최근에 많이 쓰는 QISS까지 각각 다른 원리로 혈류 신호를 살려서 혈관 자체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SFP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악 MRI에서는 시넷 시퀀스로 많이 이용이 돼서 심장 자체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이젝션 프랙션이나 어떤 플로우의 변화를 좀 평가하는데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QISS 같은 경우는 하지 허혈이나 말초동맥 질환,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이런 질환들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CTA나 조형을 사용하는 MRA를 대체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떤 논문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 결국 QISS MRA 자체가 조영제를 쓰지 않아도 CTA나 DSA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지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석회화가 심하거나 신기능이 나쁜 환자에서도 QISS 시퀀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혈관의 루멘이나 혈류학적 중심에서 보는 영상들 이외에 이 혈관의 벽 자체를 직접 보게 평가할 수 있는 베슬월 MR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협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벽 자체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두꺼워짐 자체가 익센트릭한지 컨센트릭한지의 변화 여부, 그리고 벽에 있는 인플라메이션이나 액티브 디지즈의 동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3테슬라 블랙블러드 MRI 기반을 바탕으로 혈류와 CSF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트라플락 헤모리지나 다이섹트 플랩처럼 기존의 MRA에서는 조금 보이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베스큘라이티스, 리버서블 세레브럴 바소컨스트릭션 신드롬이나 다이섹션 애뉴리즘 등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MRA가 루멘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베슬월을 보여주는 MRI는 월의 패솔로지나 스트럭처 그리고 디지즈 액티비티 인플라메이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캐로티드 MRI를 보시면 검사가 단순히 협착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플락의 내부 구조, 플락 바이올로지 액티비티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캐로티드 MRI를 이용을 해서 협착도 자체의 어떤 평가 이외에도 이 협착을 일으키는 플락 자체의 바이올로지까지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로티드 MRI 역할이나 이 아웃컴 예측에 대한 연구로는 2020년 책 메타 분석을 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IPH 자체가 협착 정도와 상관없이 뇌졸중의 예측 인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50% 미만의 경한 협착에서도 IPH가 있으면 위험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IPH가 없으면 기능적으로 안정된 플락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IPH 자체가 중요 위험 지표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플락 연구들이 전체 부피까지 함께 보는 것을 예후 평가하는 데 더 정밀하다라고 제시하는 연구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파리스크 연구에서 보시면 IPH뿐만 아니라 전체 플락의 부피도 재발성 이제 CVA나 TIA 자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메타 분석에서도 IPH, Thin Ruptured Fibrous Cap 이런 그리고 LRNC와 같은 MRA 기반의 이러한 바이오마커들 자체가 협착 정도와 상관없이 강력한 CVA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다라는 것을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펫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듐 플로라이드 펫은 어쨌든 이 소듐 플로라이드 자체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뼈와 혈관 자체의 미세 석회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활발한 카시케이션 활동 등을 반영을 해서 벌러너블 플락의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실제 영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연구가 이제 란셋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럽처드 플락이나 하이리스크 캐로티드, 하이리스크 관상동맥 병변에서 소듐 플로라이드 업테이크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아이보스로 증명된 하이리스크 특정들과 잘 일치하고 소듐 플로라이드 펫이 럽처 위험이 있는 플락을 비침습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잭 2020년 연구에서는 소듐 플로라이드 펫 자체가 단순한 해부학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플락의 전체 활성도 자체를 반영하고 이러한 코로너리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액티비티를 평가함으로써 이게 높을수록 향후에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벤트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결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막 카디올로지 연구에서는 베이스라인의 소듐 플로라이드 업테이크 자체가 향후에 MI나 ACS를 예측하지는 못했고 어떤 분석에서도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듐 플로라이드 펫은 어쨌든 플락의 바이올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될 수 있고 기존의 임상 위험도 평가 자체를 아직은 대체하거나 파퓰레이션 레벨에서의 예후 예측 도구로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보았던 이제 메타 분석이 최근에 또 다시 보여졌는데요. 동일한 환자 내에서의 어떤 시스템마틱 그다음에 에시심토마틱 플락을 비교하는 그러한 소듐 플로라이드 그 업테이크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 결국 이 환자 안에서 증상이나 무증상이 있는 플라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소듐 플로라이드 업테이크 차이가 뚜렷해서 이러한 소듐 플로라이드 펫이 각각 병변에서의 플락 액티비티를 감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파퓰레이션 전체의 이벤트를 예측하는 용도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후에 업테이크 타임이나 TBR, SUV 같은 어떤 퀀티피케이션 방법 자체를 명확하게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하였던 데이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AI는 정말 잘 모르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부분을 제가 그래도 다행히 한 장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스큘라 이미징 자체에서 새로운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도구로서 결국 레디오믹스나 AI가 추가적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예후를 평가하는 데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디오믹스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 자체를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또 이런 특징들을 자동적으로 학습해서 고위험 플락이나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틱 체인지와 같은 어떤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아직 표준화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레디오믹스나 AI 자체는 향후에 바스큘라 이미징을 자동 위험 예측 그리고 정밀한 페노타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하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신에 제가 엄청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신에 이제 영상 혈관을 보는 영상 기법들을 보면은 단순히 혈관 자체의 모양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혈류 역학, 헤모다이나믹, 그다음에 그 혈관을 이루고 있는 혈관벽 그리고 플락 자체의 어떤 위험도를 형성하는 플락 자체의 바이올로지 액티비티까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역할이 결국은 혈관의 영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CT는 더 정확한 해박 구조를 얻기 위해서 해상도를 높였고 4D 플로우는 어떤 병적 흐름 자체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non-contrast MRI는 컨트라스트에서 벗어나서 환자의 바스큘라 이미징을 얻고 환자를 진단을 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고 베슬월 MRI나 캐로티드 MRI는 벽 자체에서 생기는 플락의 병리학적 생태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듐 플로라이드 펫 자체는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석회화 활동을 직접 보여주고 파열 가능성이 있는 높은 고위험 플락을 구별해주면서 생물학적 위험도 자체를 그 바이올로직 리스크 자체를 평가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레디오믹스나 AI와 같은 추가적인 기법들이 결국은 이 환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징 정보를 정밀하게 통합하고 위험도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